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정옥입니다. 오늘 한국혈액암협회 주관으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마이엘로디스플라스틱 신드롬의 위험군에 따른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MDS라고 하고요. 마이엘로디스플라스틱 신드롬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은 우리가 이제 혈액 생성을 하는 그 골수 내에 그런 엄마 세포가 되는 그 스템셀의 이상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런 세포들이 정상적인 세포로 분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대신에 그 골수에 비정상적인 미성숙 세포들이 정상 세포를 밀어내고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MDS라고 하는 병의 이제 특징은 결국 조혈모세포의 어떤 그런 스템셀의 이상이 생기는 병인데요. 아주 비효율적으로 조혈이 일어남으로써 결국 골수에는 불필요한 세포들이 많고 실제 그러다 보니 실제 혈액에는 정상적인 세포가 줄어드는 세포 감소의 형태로 보통 진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형성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런 세포들이 이제 디스플라지아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그런 디스플라지아 체인지를 가지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그 환자들의 거의 한 50% 정도에서는 이제 골수 검사를 할 때 아마 염색체 검사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염색체 검사상에서 50% 환자들은 염색체 이상이 동반이 되게 되고 밑에 이제 90%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염색체 기반의 검사가 아니라 이제 돌연변이 같은 그런 더 복잡한 뮤테이션 검사를 해보면 실제 환자의 90% 정도는 어떤 한 가지 이상의 돌연변이를 가진다. 그런 특징을 가지는 게 이게 MDS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DS라고 하는 신드롬이죠. S. 이게 신드롬이라고 하는 증후군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특이한 텀이고 이런 증후군이라는 말 자체는 보통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는 질환에서 우리가 보통 붙입니다. 그래서 같은 MDS라고 하더라도 그 환자 개개인의 환자의 상태는 매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르다는 건 뭐가 다르냐? 환자가 결국은 혈구 감소증이 혈액 검사에서 발견이 되어서 대부분 진단되지만 어떤 혈구가 감소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감소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환자가 가지는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떤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 또 뭐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개인마다 차이가 굉장히 클 수가 있을 것이고요. 환자가 가지는 결국 증상이라는 것은 대부분은 이 혈구 감소에 따라서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계열의 혈구 감소와 그것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은 모두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 MDS는 선행 질환이 없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고요. 그리고 특히 뒤에 자주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고위험군 상태의 MDS 환자들은 상당 부분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골수 검사를 해보면 골수 안에는 세포는 굉장히 빽빽하게 많다. 이게 특징인데 일부 환자들은 그 세포 충실도가 한 10% 정도 환자들은 MDS 환자에서도 적을 수도 있다. 이제 그것이 또 치료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간단하게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대부분은 이제 건강검진에서든 혹은 증상이 있어서든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수치가 혈액이 부족해요 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백혈구가 부족합니다. 적혈구가 부족합니다. 혈소판이 부족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적혈구라는 것이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거고 이제 보통은 정상은 여자는 12가 정상이고 남자는 13이 정상이지만 우리가 좀 의미 있는 감소라고 보통 얘기를 할 때는 10 이하로 떨어진 경우. 그 다음에 ANC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절대 호중구수인데요. 백혈구 중에서의 일부인 그 호중구라는 것이 1800개 이하로 뭐 떨어져 있다. 혈소판, 혈액 응고에 잠겨있는 이 세포가 원래는 13만 개 정도가 돼야 되는데 10만 개 이하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의미 있는 세포 감소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포 감소가 하나 이상 어쨌든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혈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이게 모두가 다 골수에 질환이 있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비타민이나 엽산이 부족하거나 그 외에 이제 뭐 알코올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거나 또 특히 이제 자가 면역 질환들 중에서 뭐 유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면역 억제제를 뭐 드시고 계신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도 혈구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배제를 일단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이것은 골수의 질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혈구 감소다. 다른 이유는 배제가 된다고 판단을 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골수 검사를 하게 되고요. 골수 검사를 할 때 골수 검사를 하면서 동시에 그 골수 세포의 세포 유전학적 염색체 검사와 요즘은 이제 NGS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뭐 병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뭐 30까지 많게는 60까지 70까지의 돌연변이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런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복잡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이형성, 디스플라지아라고 하는 이형성 세포가 어쨌든 전체 골수 세포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그 세포에 이형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형성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MDS라고 하는 디지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염색체 검사를 하면 거의 50% 정도의 염색체에서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90% 정도 환자는 이런 정밀 유전자 검사들을 해보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염색체 이상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최근 뭐 수년 내에 진단 받으신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이제 골수 검사와 더불어 그 복합 유전자 검사를 NGS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이런 유전자 이상이 있는지를 진단 시에 모두 검사를 하셨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과거에 진단 받으신 분들은 뭐 없었고요. 그런 데이터가.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 MDS라고 하는 병은 결국은 어떤 유전자의 변이가 어쨌든 동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서 골수가 이형성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구 감소증을 유발하는 병이라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 ICUS, 뭐 CCUS, CHIP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결국은 ICUS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전적인 백그라운드는 없이 정상인 상태에서 그냥 혈구 감소증이 있는데 결국 유전학적인 어떤 뭐 문제나 디스플라지아는 이형성은 없는 경우를 ICUS라고 하고 CCUS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혈구 감소증도 있으면서 그런 어떤 그 유전학적 백그라운드도 같이 있지만 아직은 질환이라고 진단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단계를 이제 CCUS라는 단계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이런 전구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런 골수계의 MDS나 그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골수 이형성 증후군 MDS는 국제보건기구 분류에 따라서 크게 6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면서 한 개의 계열의 이형성이 있다. 이게 꼭 혈액 검사에서 한 개 수치 이상 있다는 건 다른 얘기인데 이건 골수에서 골수 세포를 봤을 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에 전구는 세포의 엄마 세포가 골수에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가지 계열에서 이형성이 골수에서 확인되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개 이상에서 되면 이제 멀티리니지라 그래서 이제 MDS, MLD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링드 시데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세포가 있는데 이제 이게 과다하게 증식이 되어 있는 상태는 또 다르게 MDS, RS라는 분류를 하게 되고 또 유전자 중에서도 5번 염색체의 결손이 있는 오큐 딜리션이라고 하는 게 같이 있는 경우는 또 치료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또 별도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세스 블라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급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블라스트가 20%가 넘으면 이제 급성 백혈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적겠죠. 그러니까 0에서 20%일 텐데 어쨌든 그 블라스트 카운트가 MDS지만 많이 증식돼 있는 경우를 이제 이걸 MDS EB라고 하고 사실 이러한 경우에 진단되신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기에 치료가 보통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DS가 맞긴 맞는데 이 5가지 분류에 어디에도 넣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경우를 미분류 MDS라는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자세하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6가지를 진단을 할 때 결국 골수에서 어떤 세포의 이형성이 있느냐 그리고 혈액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혈구 감소증이 있느냐 그 다음에 아까 그 링드 시데로블라스트라고 하는 건 아주 독특한 다른 분류이기 때문에 혹시 얘가 증가돼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포가 증가돼 있는데 그게 5%가 넘느냐 10%가 넘느냐 이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세포 유전학적으로 어떤 이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류를 실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이 되면 이제 치료를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진단된 다음에 치료하기에 앞서서 과연 뭐 치료를 해야 되냐, 치료 방법은 있느냐, 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스텝은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그러면 똑같은 MDS라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 MDS는 어느 정도 위험도를 가진 질환인지 치료를 급히 시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평가를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우인자들은요, 일단 임상적인 것, 이거는 이제 MDS라는 병이 과연 이게, 저는 제 병은 어떤가요? 뭐, 좀 괜찮을 것 같나요? 예우가 어떤가?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결국 예우 스코링을 매기긴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일단 말씀드린다면, 임상적인 팩터가 있을 것이고요. 병리학적인 팩터가 있을 것이고, 유전학적인 팩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뭐 아주 객관적인 지표는 세포 감소가 한 가지 세포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이 있을수록 혹은 그게 감소가 정도가 심할수록 당연히 병은 예후가 나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골수에서 모세포가 많을수록 예후가 나쁠 거고 염색체 변이는 있다고 나쁜 것은 아니고요. 있는 것도 없는 것, 있는 것도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결국 변이의 유무나 그 종류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데 그 외에 이제 뭐 아주 일반적이죠. 모든 암이나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나이가 많으실수록 아무래도 치료의 옵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의 강도도 높게 할 수가 없고 근데 같은 강도의 치료도 부작용이 많으니까 예후가 나쁠 수밖에 없고 또 같은 나이에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또 평소 기저질환이 많거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아무래도 치료에 있어서의 부작용은 높고 효과는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만 이런 어떤 변이가 무조건 있으면 나쁜 게 아니라 어떤 변이는 이 다음과 같은 변이는 있으면 나쁜 변이 오히려 SF3B1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있으면 좋은 변이 나머지 이런 변이는 특별히 예후에는 큰 의미가 없는 변이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예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 예측 모델을 이제 점수를 매깁니다. 매기는데 이제 가장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임상적인 모델을 주로 이제 그런 쉽게 말하는 그 NGS라고 하는 그런 복합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까지 포함된 것이 이 IPSSM이고요. 실제 이것은 아직은 임상에서 아주 많이 적용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현재는 모든 약의 보험 기준과 모든 것들은 다 이런 IPSS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PSS라는 것이 아주 전통적인 것이고 IPSS-R이라는 것은 IPSS를 조금 더 보완한 개념의 예후 모델이고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결국 예후에 있어서는 모세포가 많으면 나쁘고 어떤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세포 감소는 한 가지인지 두 가지인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블라스트라고 하는 모세포가 많으면 점수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염색체 중에서는 염색체 예를 들면 염색체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경우는 0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이라고 본다면 어떤 염색체가 있으면 예후가 나쁘면 또 점수를 매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빈혈,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 이 중에서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 또 점수를 매기는데 결과적으로는 점수가 높을수록 예후는 나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0점부터 그 다음에 이제 하는데 이제 1점까지를 이제 중간위험군 1단계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를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저위험, 고위험군을 나눈다면 IPSS 점수 기준으로는 1점을 기준으로 1점까지는 저위험군, 1.5점부터는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보시면 이게 이제 결국은 이렇게 나누는 근거는 이 점수에 따라서 나눠봤더니 이 환자마다 이 군마다 생존율과 이 사람들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가는 위험에 있어서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이것은 근데 좀 해석의 주의는 필요합니다. 이제 뭐 치료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냥 보통 우리가 저위험군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대되는 평균 수명이 최소 3, 4년 이상은 될 때를 보통은 저위험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치료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 25% 정도의 환자가 급성 백혈병으로 갈 때까지는 한 3년이 걸린다. 그러면 저위험군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모세포가 처음부터 많고 고위험군인 환자들은 이 환자들은 0.2년이니까 거의 뭐 조만간 몇 개월 안으로
백혈병으로 갈 확률이 20% 5%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IPSSR은 사실은 IPSS를 굉장히 더 세분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블라스트 카운트도 퍼센트 단위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고요. 뭐 2%, 0에서 2%, 2에서 5%, 5에서 10%, 10% 이상 이렇게 나누고 사이토제네틱스 그 유전 염색체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분류를 해서 0점부터 4점까지 분류를 하고 아까는 그 세포 감소가 있냐 없냐만 봤다면 이거는 빈혈이 있다면 빈혈이 그냥 없는 거와 있을 때 8이냐 수치가 8에서 14이냐 10 이상이냐 이거에 따라 또 점수를 매기고 혈소판도 그냥 감소증이 아니라 또 그 안에서 점수를 매기고 호중구도 그 안에서 점수를 매겨서 보다 세분화해서 하고 실제로 4단계가 아니라 이것은 5단계로 분류를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인터미디에이트 중간 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이제 3.5부터 4.5까지 점점까지인데 실은 우리가 3.5까지 정도는 이제 전체로 보면 저위험군이라고 분류를 하고 3.5 이상부터는 실은 이제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 IPSSR에서의 중간 위험군은 실제 2가지 분류를 한다면 저위험과 고위험군이 조금 섞여 있는 형태다. 그래서 아주 이제 고위험군은 하이, 베리 하이 리스크가 되는 거고 아주 저위험군은 베리 로우고 인터미디어트는 꼭 좀 중간에 섞여 있는 군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IPSS에서 저위험군이라고 하는 건 보통 기대되는 그냥 수명이 3년, 3, 4년 이상일 때를 보통 우리가 저위험군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IPSSR도 이 인터미디에이트를 제가 이게 중간에 실수가 아니고 해놓은 이유도 이 중간쯤이 이제 정말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3, 4년 정도의 중간 생존값을 가진다고 생각할 때가 이제 중간 위험군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예후가 좋은 베리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앙 생존값이 8.8년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건강하게 쭉 잘 사실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참고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뮤테이션, 돌연 변이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또 분류를 하는 것도 는 6단계로 또 분류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6단계로 이제 분류하는 이런 분류 기준도 현재 이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적용할 수는 있긴 한데 현재 국내의 보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이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주 활발히 활용을 하고 있는 팩터는 아니다, 모델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치료를 이제 환자가 진단이 됐고 진단 다음에 어떤 리스크 스코어링 나는 뭐 4단계 중에서 어디 단계인지 5단계 중에서 어디 단계인지 6단계 중에서 어디 단계인지 그 다음에 크게 봤을 때 저위험군, 고위험군 2개만 나눴을 때는 어디에 속하는지 이제 그런 게 결정이 됐다면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 때는 목표가 있는 거죠. 이걸 뭐 완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 뭘 위해서 하는 건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 MDS의 치료의 목표라는 거는 그 또한 개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목표라는 게 또 이 병이라는 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초기의 치료에 반응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 시점에서만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 시점에 목표가 있겠지만 질병의 진행 과정 중에 주기적으로 치료하는 의사와 환자가 계속 논의를 하면서 적절한 치료 방침을 결정하고 목표를 저희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군에 따른 치료 아까 드린 대로 저위험군이냐 고위험군이냐 이렇게 2가지만 나눠서 생각을 하면 저위험군 환자에 있어서는 치료는 증상이 있는 혈구 감소라고 하는데 이럴 때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십니다. 증상이라 하면 내가 정말 느끼는 증상을 증상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이제 의사들이 말할 때 우리가 심토마틱 사이토페니아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이 있고 없고에 보다는 이제 어떤 수치적인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빈혈 같으면은 10 이하이거나 이면 보통은 대부분 증상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혈 수치가 10 이하가 되면 설사 환자가 증상이 크게 없다 하더라도 이건 심토마틱 사이토페니아라고 보통 정의를 하고 물론 빈혈로 인해서 환자가 기운이 없고 힘이 들고 조금만 걸어도 숨차고 이런 것들도 이제 물론 증상이긴 합니다. 혈소판 감소증에 있어서는 이제 혈소판 2만 이하로 떨어지면 유의미한 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심토마틱. 환자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미 있는 혈구 감소증이고 2만에서 5만 사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자꾸 출혈이 생기거나 멍이 자주 든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증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혈구 감소증 같은 경우에는 호중구 수치가 500 이하이거나 1000 이하, 500에서 1000 사이일 경우에는 실제로 자꾸 감염이 자꾸 생기고 면역 저하에 뭔가 상황이 생긴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는 증상이 있는 혈구 감소다. 그러면 로우 리스크지만 이런 증상이 있는 혈구 감소증은 이거에 대한 어떤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우 리스크 환자의 치료 목표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아주 당장에 이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코스로 가지는 확률은 낮기 때문에 주 목표는 환자의 이런 사이토페니아, 혈구 감소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을 조절하고 또 특히 빈혈 같은 경우나 혈소판 감소증의 경우 우리가 수혈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수혈에 의존하는 비율을 어떻게 하면 좀 낮출 것이냐. 그럼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을 하고 또 불필요한 치료로 인해서 독성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는 것을 치료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렵지만 가능한 쉽게 좀 설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위험군 환자에서 특히 빈혈이 만약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빈혈이 있는 경우는 아까 5번 염색체의 결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5번 염색체의 결손이 있는 저위험군의 빈혈은 레날리도마이드라고 하는 항암제를 쓰고요. 이제 그게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저위험군의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면서 5번 결손이 있는 환자에서 빈혈에서 이제 이런 이 약제를 써보면 실제로 이게 이제 RBC-TI라고 하는 거는 적혈구 수혈을 2달 동안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수혈 의존성이 사라지는 게 얼마나 되더냐 봤더니 거의 5, 60% 정도 환자에서는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손이 있는 5번 결손이 있으면서 저위험군에서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약제를 쓰고 사실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마 이 지금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빈혈인데 로리스크, 그러니까 저위험군인데 주로 빈혈이 문제인데 5번의 염색체 이상은 없어요. 없는데 아까 제가 그 링드 시데로블라스트라고 해서 아주 특이한 그런 세포가 많이 증식돼 있는 많이 있는 MDS는 또 조금 다르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자분들 아마 적혈구 생성 호르몬, 뭐 적혈구 생성 자극제라고 해서 주사 맞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그거를 우리가 에리스로포에틴 자극제라고 하고 뭐 ESA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주입을 보통 합니다. 빈혈에서는, MDS에서는. 근데 이제 애초에 이거의 이 EPO라는 호르몬 자체가 높다면 효과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호르몬이 보통은 500 이하, 이제 치료하기 전에 측정을 하거든요, 혈액으로. 이게 낮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치료를 하게 되고, 이렇게 링드 시데로블라스트가 있는 환자면서 500이 넘는 경우에는 최근 연구에서 루스파트셉트라고 해서 이제 또 신약이 나왔는데, 이제 요 약제가 이제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처음에 기존의 ESA를 치료했는데 반응이 없을 경우에도 쓸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럼 그 반응은 우리가 뭐 주면 바로 좋아지냐? 그건 아니고 보통은 대부분은 2달 정도 치료를 해봐도 효과가 없으면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반응이 좋은, 그럼 타겟은 뭐냐? 빈혈이 10에서 10 이하에서 치료를 시작을 하고 10에서 12 사이가 타겟이기 때문에 그 정도 타겟이 도달을 하면 또 이제 용량을 줄이거나 인터벌을 늘리거나 해서 최소 용량을 유지를 하게 이제 보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더 많은 경우겠죠. 빈혈인데 5번 염색체 이상도 없고 그 링드 시데로블라스트 타입도 아닌 그런 일반적인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저위험군의 이형성 증후군 환자의 치료는 뭐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데 EPO 레벨이 500에로 낮으면 일단 EPO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치료 반응에 따라서 뭔가 EPO 반응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다른 자극 인자나 다른 약제들도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EPO 레벨이 높으면 저희 나라 기준도 그렇고 실제 효과도 그렇고 효과도 없고 보험도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응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특히 나이가 60세 이하고 골수의 모세포가 적으면서 대부분의 골수 이형성 증후군은 골수 세포가 많은데요. 골수 세포가 적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이제 이형성 증후군이나 뭐 이런 일부 인자들을 가진 분들은 이제 면역 치료, 면역 억제 치료라 그래서 그런 토킬 혈청, 그다음에 뭐 산디문,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제 이런 것들 같은 이런 면역 억제제 기반의 치료를 하는 케이스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적혈구 자극 호르몬 그 ESA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응을 하는 비율은 뭐 적게는 15%, 많게는 40% 정도까지 이게 이렇게 반응을 하긴 하니까 일단 1차 치료제로 저희가 이제 빈혈 치료에서 선택은 하게 되고요. 앞서 말한 대로 이 적혈구의 이제 루스파터셉트라고 하는 신약은 적혈구 성숙 약물이고요. 그래서 이런 EPO 치료를 이미 했는데 반응을 안 하거나 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들이면서 링드 시데로블라스트 타입, 특히 그 타입인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봤더니 이렇게 적혈구 수혈을 하지 않게끔 되는 이런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허가가 돼 있고 아직 국내에는 들어와 있거나 약가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아마 내년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약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MDS가 아니라 MDS면서 링드 시드로블라스트가 있으면서 기존의 ESA 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연구들을 이제 죄송합니다. 그 연구 현재 하고 있는 연구는 이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파터셉트와 기존의 그런 ESA를 비교하는 연구를 현재 진행 중이고 저희 기관도 참여를 하고 있고 환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골수이형성 증후군 환자면서 EPO 레벨이 낮으면서 어쨌든 적혈구 수혈이 자꾸 필요로 한 빈혈이 심한 환자를 대상으로 신약인 루스파터셉트와 기존 약인 ESA를 비교하는 연구를 현재 하고 있어서요. 만약에 이제 이 결과에서 이 약이 더 우월하거나 뭐 그렇다고 하거나 열등하지 않다고 나온다면 어쩌면 이제 현재는 1차적으로 시도하는 약이 ESA라면 이제 루스파터셉트도 뭐 1차 약으로 가게 되는 수도 있겠지만 아직 이것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HMA라고 하는 이제 그 저메틸화 제제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는 하이리스크 환자들에서 고위험군 환자에서 쓰긴 하는데 결국 빈혈이 있든 어떻든 간에 기존의 ESA 치료에 잘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좀 저용량으로 해서 뭐 비다자 다코젠이라고 하는 이런 약제를 써보는 연구들도 실제 진행은 했고요. 했을 때 이 연구에서는 그냥 그 다코젠이 비다자보다 조금 더 반응이 좋은 걸로 나오긴 했고 어쨌든 반응을 하는 걸로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저위험군 환자에 있어서의 이런 저메틸화 제제는 생존율을 향상시킨다거나 이런 데이터는 나오질 않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약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경구약제도 이제 개발이 돼서 그 비다자라고 하는 그 오랄 하이포메틸레이팅 에이전트의 경구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위험군 환자에 있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해봤고요. 결과는 좀 실망적입니다. 결국 수혈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율에 있어서는 그 위약군에 비해서 반응이 좋긴 했는데 실제 전체 생존율에 있어서의 크게 개선을 보여주지를 못했고 특히 이제 문제가 좀 이슈가 됐던 것은 이렇게 치료 관련해서 감염이나 이런 걸로 인한 사망률이 꽤 상당 부분 보고가 돼서 실제 이런 저위험군 환자에 있어서의 이런 소위 말해서 항암제 계열인 저메틸화 제제의 사용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저위험군 환자에서는 새로운 치료제들이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요. 주로는 저위험군 MDS에서 치료는 사실은 다 빈혈에 좀 기반한 치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루스파터셉트는 아까 말씀드린 약제고요. 사전 질문에서 이 지금 록사테트에 대한 임상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질문을 주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 마찬가지로 이것도 빈혈에 대한 치료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약제들이 현재 활발히 임상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저위험군 환자에 있어서 치료는 빈혈에 있어서는 5번 염색체의 결손이 있으면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제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5번 결손이 없으면 적혈구 생성 자극 호르몬인 EPO 제제를 시도를 하고요. 그게 듣지 않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예후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리고 MDS RS 타입의 환자에 있어서는 루스파트셉트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은 이제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 환자에서는 혈소판 생성 촉진제가 이론적으로 사용은 가능한데 국내 이제 이 MDS에서는 허가 사항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은 뭐 임상 연구나 이런 게 아니면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혈소판 감소증은 이제 수혈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현실적으로 이제 방안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건강보험 심사평가, 결국은 저희가 이제 어쨌든 보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ESA 제재라는 것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IPS의 저위험군 환자이면서 여기 좀 빠져 있는데요. 에리스로포에틴 레벨이 낮은 환자에 있어서 헤모글로빈이 12 이하일 때까지만 저희가 이제 투약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레달리도마이드라는 것도 앞서 말한 그런 조건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먹는 약인데요. 이렇게 보험으로 사용할 수 있고, 루스파터셉트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국내 정식 수입 전인 약제고요. 현재는 희귀의약품센터에 등록된 약제이고 국내에서 아직 약관은 명확히 결정이 안 된 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자사이티딘, 데사이타빈이 아까 HMA, 저메티라 제제이고요. 비다자, 다코젠이라고 하는 다 주사 약제이고요. 이것은 주로 보시다시피 고위험군 환자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약제이고, 저위험군인 환자면서 좀 중간 위험군이면 환자들을 해서 이제 이런 ESA나 이런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호중 감소증이 심하거나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 경우는 별다른 치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환자에 있어서는 실제 보험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고위험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위험군 치료는 무조건 1번 동종조혈모 세포 이식이 당신은 가능한 건가?부터가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골수 이형성 증후군에서의 완치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치료 관련 여러 가지 합병증과 치사율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환자의 여러 가지 기저질환과 모든 상황들을 따져봐서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하다면 그거에 맞춰서 가는 거고요. 이식이 가능하지 않다면 결과적으로는 고위험군이면서 이식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그런 저메티라 제제나 그냥 일반적인 이제 치료들을 하겠지만 매우 이제 예후는 나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어느 쪽이 됐던 간에 신약이 어떤 임상약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식이 가능한 환자에 있어서 항상 고민되는 부분은 바로 이식을 할 거냐, 아니면 이식 전에 치료를 좀 하면서 할 거냐. 이것도 좀 여러 가지 이제 논쟁거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영어로 돼 있지만 제가 한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종조혈모 세포 이식은 실질적으로 MDS라는 질환이 진단 시 평균 연령이 거의 70세입니다. 환자분들이. 고령의 디지즈이기 때문에 고령의 질병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체 환자의 그리고 모든 환자 이식을 할 필요는 없죠. 고위험군만 하니까요. 그래서 진단받은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환자 중에서 그 중에서 이식이 가능한 환자, 그러니까 전체 환자에 있어서는 거의 한 10% 정도가 실질적으로 이식을 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도 이식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장기 생존할 확률이 3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보고를 하니 일단 해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식을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이 된다면 고위험군 환자라면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고 저위험군 환자는 당연히 할 필요가 없고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 앞서 말한 대로 이식을 하기 전에 브릿지 개념으로 이제 그 나쁜 세포들을 줄이기 위한 치료를 할 거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하는데요. 만약에 공여자가 없어서 이식이 너무 미뤄진다거나 아니면 모세포가 이미 좀 너무 많은 상태다. 이게 급하게 급성 백혈병으로 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모세포가 너무 많은 상태라면 이식 전 처치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면 미리 치료를 해서 이 세포를 조금 줄여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을 하는 것은 이제 그렇고요. 만약에 이제 이식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식 전 단계로 만약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고위험군 환자에서 이제 이식을 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저메티라 제제인 비다자, 아자사이티딘이란 치료를 기존의 그냥 일반적인 치료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아자사이틴 치료를 한 환자의 중앙 생존 기간은 약 2년이었다면 그렇지 못한 환자들에서는 15개월. 그래서 2배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생존율의 향상을 보여서 이 비다자라는 치료가 고위험군의 표준 치료, 그러니까 이식을 못하는 단계거나 이식 전 단계의 표준 치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다코젠이라고 하는 약은 그 생존율에 있어서는 그 임상 연구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비다자, 다코젠 모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제입니다. 그 외에 이런 이제 그 다코젠이라는 약제를 있어서
이제 이 약제를 세다투리틴이라고 하는 어떤 얘가 이제 경구약으로 개발한 약제인데요. 경구로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기존 약이랑 비교해서 한 연구들도 있어서요. 근데 이거는 현재 저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고민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식을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HMA 치료를 하고 저메트라 치료를 하고 반응이 좋은 환자에서 계속 그걸로 가는 게 좋을 거냐, 아니면 그래도 이식을 해야 될 거냐, 그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되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식을 할 수 있다면 궁극적인 치료의 종착역은 이식이 가장 성적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이식에 공여자가 있냐 없냐라는 뜻이 꼭 반드시 이식을 했다 안 했다의 뜻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이식을 하는 환자가 더 생존 기간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다코젠이나 비다자 같은 저메티라 치료를 많이 하는 환자들에 있어서의 그 생존율을 보시면 결국은 이게 이제 완전히 이 완치가 되는 장기 생존하는 환자들은 거의 지금 바닥이죠. 5%, 10%.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 약제만으로는 완치되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매우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제 완치를 기대를 한다면은 이식을 할 수 있다면 이식을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이식을 모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식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약제들이, 새로운 약제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중에 현재 뭐 저희 기관도 포함해서 지금 활발히 환자 등록을 하고 있는 게 기존의 이런 약제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죠. 다른 약제를. 이런 뭐 추가를 하는 것이 를 비교하는 삼상 임상 연구가 또 진행되고 있고, 또 다른 약제들도 이 사바토릴림압이라고 하는 약제도 기존 약과 이 약을 같이 해보는 건 어떤 거냐,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약제들에 대해서 연구들은 많이 진행 중에 있고요. 뭐 이런 데이터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 거고요. 네. 요약을 하면 이제 MDS 치료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환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나만의 위험 인자와 나만의 예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것은 아니고 그 환자를 본인을 진료하는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저위험군, 고위험군을 나눈다면 저위험군은 어떻게 보면 생존율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혈구 감소증과 관련된 증상의 개선이니까 수혈 의존성 감소, 삶의 질 향상의 목표를 두는 것이고, 고위험군의 환자의 치료는 실질적으로 이게 곧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질환의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치료를 요하고 생존율 개선과 급성 백혈병으로 진행을 낮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 일단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완치의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치료 관련 합병증을 고려하여 일부 선택된 환자에서 시도될 수 있는 치료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위험군이든 고위험군이든 간에 어쨌든 환자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생존율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신약들이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일부 약제들은 이제 임상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